수술 장갑을 꼈으면 수술을 해야죠. 로지텍 GS02 얘를 성형 수술을 해줄 거예요. 로그스트릭스 Z690A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보드입니다. 메인보드에서 스트릭스는 너무 어중간했었단 말이에요. 막시무스를 쓰던가 아예 저가형으로 갈 것 같으면 터프를 썼었죠. 근데 이번 Z690 스트릭스는 여기 붙은 글자가 무려 5글자입니다. 그중 I자하고 G자는 보드 사이즈가 각각 ITX하고 MATX예요. 걔네 둘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니하고 임팩트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얘보다 더 좋은 E자하고 F자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A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혼자 DDR4를 쓰거든요. 물론 이 아래 등급 보드 중에는 DDR4를 쓰는 보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로그 보드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수스에서 DDR4를 쓰는 보드 중에는 최고로 좋은 보드란 얘기예요. 아수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Z690 중에서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DDR4를 쓰는 보드 중에서 고급 보드를 찾는 이유는 이 아래 등급 보드들은 전원부가 좀 후달려요. 아마도 12900K를 가지고 이거저거 다 해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할 거예요. 12700K나 12600K면 모를까. 그래서 12900K를 안심하고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보드가 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관심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12세대랑 Z690이 DDR5를 쓸 수 있는데 왜 DDR4를 쓰려고 그러느냐. 일단은 보드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지금 DDR5를 쓰는 보드인데 이런 애는 지금 100만원 가격이에요. 얘보다 50만원 정도 비싸요. 게다가 DDR5 램도 시금치 16기가 한 짝 기준으로 24만원입니다. 두 짝이면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DDR4 램은 그냥 있는 걸 쓴다고 쳤을 때 DDR5로 넘어가게 되면 100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것도 시금치 기준으로 그래요. 물론 보드를 그거보다 싼 보드를 고르고 가지고 있던 DDR4 램을 장터에 처분한다고 하면 추가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5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갈 겁니다. 부담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드가 돋보이는 거죠.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쿨러 장착 콜은 얘도 양다리예요. 소켓 1200하고 1700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4 5333까지 지원합니다. 이 버튼이 또 특이한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원래는 이 그래픽카드를 빼려면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런 도구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 보드는 이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딱 누르고 잡아 빼면 돼요. 이게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찍찍인데 이게 또 이 나사를 풀고 잡아당기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정리할 때 쓰라는 것 같아요. M2 소켓은 4개입니다. 이거 2개나 하나씩 들어가고 얘는 2개가 들어가요. 방열판은 엄청 큽니다. 이런 모양의 방열판이 대부분 그렇듯이 얘도 플라스틱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이렇게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돼 있고 요 위에 요만큼만 플라스틱이에요. 전원부는 16 플러스 1페이지고 듀얼 아웃풋입니다. D알모스는 80A짜리가 쓰였습니다. PWM 컨트롤러는 ASP2100입니다. 오디오 코덱은 AAC4080이 쓰였습니다. CPU 보조 전원은 8핀 2개고요. 여기 있는 점퍼가 CPU 전압에 한 개를 올려주는 점퍼예요. 얘를 갖다가 한 칸 옆으로 옮기면 줄 수 있는 전압이 올라갑니다. 바이오스 플래시백하고 시무스 클리어 버튼인데 버튼이 되게 작아요. 실수로 눌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출력은 HDMI 하나, DP 하나입니다. USB는 까만 거 2개, 파란 거 4개, 빨간 거 2개입니다.
재밌는 거는 타입C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건 3.2 젠2 타입C가 맞는데 얘는 매뉴얼에는 그냥 타입C라고만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광출력 단자가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타입C 단자가 있는 보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무선랜은 와이파이 6 지원하고요. 유선랜은 인텔 2.5기가짜리입니다. 이 두 가지 CPU를 가지고 돌려봤습니다. 이게 두 CPU 간의 차이 나는 주요 스펙이에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2코어입니다. 큰 코어, 작은 코어 중에서 작은 코어죠. 기본 클럭은 12700K가 더 높고 터보 부스트 클럭은 12900K가 더 높아요. 그 다음 TDP 대신에 이번 세대부터는 인텔이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프로세서 베이스 파워고 이게 맥시멈 터보 파워입니다. 이게 기본 소모 전력이고 이게 터보 부스트 작동했을 때 소모 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TDP라고 말하던 게 PBP죠. PBP는 125W로 같습니다. 근데 MTP는 50W 정도 차이가 나요. 기존 표시 방식으로 비교하면 둘이 똑같아요. PL1, PL2도 똑같습니다. 둘 다 125에 228W예요. 이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의 소모 전력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돌려봐도 차이가 꽤 납니다. 전기를 덜 먹는 만큼 온도도 얘가 조금 더 낮아요. 12900K 대비 12700K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근데 실제로 빡세게 돌려보면 여기 써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먹습니다. 아무튼 스트릭스 A보드는 12900K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SD 캐시는 30메가 25메가예요. 가격은 12월 26일자 최저가 기준으로 23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이게 수동 오버한 건데 통과 기준이 링스예요. 시네벤치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높게 들어갑니다. 12900K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 난 상태에서 그 세팅 그대로 CPU만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 돌아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램오버 때문인지 CPU 때문인지, CPU 때문이라면 이 중에 무슨 배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전압이 모자란 건지, 그래서 다 바꿔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범인이 언코어예요. 얘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얘를 낮춰주니까 그때서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코어 43 빼고는 얘랑 수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CPU 수율이나 맨컨 수율이나 거의 비슷해요. 물론 12700K는 하나만 만져본 거라서 모든 12900K와 12700K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딱 이 두 CPU 기준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CPU 전압은 둘 다 이렇게 줬어요. 쿨러 믿고 굉장히 여유있게 준 겁니다. 메인보드는 둘 다 스트릭스 A 썼고요. 제가 다른 때는 이 쿨러에 모라만 썼었는데 이번에는 블럭까지 표시를 했어요. 물론 이전 세대에도 블럭에 따른 차이가 당연히 있었는데 이번 세대가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얘는 좀 옛날 블럭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1700 전용 블럭은 입출수 방향을 바꿨고지만 8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처음에 물 들어올 때 어느 호스로 물이 들어오는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 여기부터 들어왔죠.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뜯어보기 전까지는 이 구멍이 입수인 줄 알았어요. 뜯어보고 나니까 이게 입수더라고. 전체적으로 투명한 블럭인데 이 부분만 까맣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착시라고 해야 되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블럭을 구입하기 전에 이 블럭이 또 별로라는 평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좋아요. 입수 방향을 반대로 꽂았을 때에 비해서 8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 잘못 꽂은 신형 블럭하고 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블럭하고 이 블럭의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원체 쓰기가 편해가지고 얘를 쓰긴 쓰는데 온도를 더 낮추고 싶으면 신형 블럭을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오늘 테스트는 얘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당연히 일체형 순행보다는 쿨링 조건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일체형 쿨러들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온도가 더 낮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2900K 링스하고 TM5 돌린 거고요. 세브램탄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12900K는 P코어 51배수, E코어 41배수, 언코어 45배수로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이 세팅을 기준으로 바이오스 설정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0707입니다. AI 오버클럭 튜너만 매뉴얼로 바꾸시고 메모리 컨트롤러 D램 프리퀀시 레이시오까지 쭉 내려요. 그래서 얘는 1대1로 바꾸시고요. 램클럭은 저는 4000을 줬는데 수율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위로도 잘 들어가면 당연히 더 올려주시면 되고 안 들어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추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코어 레이시오, 이게 P코어죠. 싱크 올코어로 맞추시고요.
한 칸 아래가 배수를 입력하는 곳인데 저는 51배수로 했어요. 수율과 쿨링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링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낮춰 잡은 거예요. 시네벤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쿨러가 모라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3열 순행 정도면 어지간해선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은 이피션트 코어, 2코어죠. 얘도 P코어랑 마찬가지로 싱코 올코어로 맞추시고요. SVID 서포트는 디세이블, AVX 릴레이티드 컨트롤은 통과, D램 타이밍 컨트롤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TRFC부터 TWTR까지는 이렇게. 이번에 이 한 칸 밑에 TCCD도 한번 만져봤습니다. 저는 팔로 바꿔봤는데 그냥 오토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 밑으로 두 가지 값은 이렇게 입력했고요. 메모리 트레이닝 알고리즘으로 들어갑니다. 쭉 내려요. 중간쯤에 있는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만 이네이블로 바꿔요. 나갑니다. 나머지 서드 타이밍 중에서 SG하고 DG는 이렇게, 그 밑으로 DRDD는 전부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TXP하고 PPD는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고 ESC 눌러서 나갑니다. 한 칸 밑에 DG 플러스 VRM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꿨고 이 밑으로는 손 안 댔어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두 칸 아래에 있는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로 들어갑니다. 자, 위에는 쭉 통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가지를 최대값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얘는 최대값이 15입니다. 이 아래쪽은 안 만졌고요. ESC 눌러서 나갑니다. 자, 이 밑에 메뉴들은 통과. 자, 그 다음은 캐시 배수인데 캐시, 언코어, 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테스트에서는 12900K하고 12700K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링스 기준으로는 12700K는 43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900K로는 45로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링스 기준으로는 통과해도 프라임 기준으로는 통과를 못해요. 코어 한두 개가 계속 에러가 생깁니다. 그것도 범위 찾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얘를 43으로 바꾸면 잘 돌아갑니다. 그 밑에 익스트림 오버볼티지는 아까 그 점퍼를 바꾸기 전에는 디세이블밖에 선택이 안 돼요. 얘를 이네이블로 바꾸려면 점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선 바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전압 세팅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전압만 만졌어요. 이것도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CPU 수율하고 램 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들이에요. 그리고 통과 기준을 링스로 하느냐 시네벤치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값이에요. 이 정도 전압이면 물론 수율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시네벤치 같은 거는 한 2배수 정도 더 줘도 돌아갈 거예요. 반대로 51배수 상태에서 전압을 아래로 더 낮춰도 됩니다. 그거는 유저가 본인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나머지 전압들은 오토로 놔뒀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만져볼 만한 전압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램오버를 하시려면 SA 전압은 1.3V나 그 이상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1대1 사천에서 오토 상태일 때는 이 정도 전압이 들어갑니다. 한 1.33V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인풋 전압은 올려줘 봤는데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재밌는 게 이 전압입니다. 읽기도 힘들어. IVR 트랜스미터 VDDQ 볼티지. 이게 HW 인포에서 보면 IVR TX VDDQ 볼티지라고 나옵니다. 이 트랜스미터 대신에 TX란 말이 들어가도 같은 전압이에요. 얘는 지금 여기 전압이 안 보이죠? 이 전압이 맨컨 전압은 아닌데 여기에는 맨컨 전압이 없고요. 맨컨 전압하고 유사한 전압입니다. 맨컨 전압은 메모리 컨트롤러에 공급해주는 전압이고요. 얘는 메모리 컨트롤러 2m에 공급해주는 전압이에요. 트랜지스터 전극 중에 뭐 2m 컬렉터 베이스 뭐 이런 거 있죠. 그중 2m에 공급해주는 전압입니다. 근데 이 전압이 DDR4 1대1 램 오버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DDR4 램을 1대1로 오버해 주실 분들은 얘를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값이 안 보이죠? 1대1 사천에서 오토 상태일 때 윈도우에서 확인해보면 1.35V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램 오버 안 했을 때는 1.1V가 들어가요. 근데 얘가 최대값이 2.2V거든요. 더 많이 줘도 됩니다.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1.6V를 줬을 때 결과가 많이 좋더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1.6을 줘도 빨간색이 아니에요. 인풋 전압하고 이 전압은 색깔이 안 바뀌어요. 그게 많이 줘도 안전하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 정도 전압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대1 램오버가 잘 안되는 분들은 이 전압을 많이 올려줘 보세요. 자, AI 트위커는 다 끝났고요. 한 칸 옆에 어드밴스드로 들어갑니다.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아래줄에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C 스테이트만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예,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세팅으로 12700K를 돌린 거예요. 나머지 모든 세팅은 다 똑같고 언코어만 43배수입니다. 얘를 12900K랑 똑같이 45배수로 맞추면 절대 안 돌아요. 그러니까 맨컨 수율이나 P코어 수율은 거의 똑같은데 2코어하고 언코어 수율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언코어는 그렇다 치고 2코어는 똑같지 않느냐. 예, 요 링스만 돌려봤을 땐 저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프라임을 돌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원래 이 테스트는 전원부 한계하고 발열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프라임 온도가 링스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압을 좀 낮췄습니다. 전압을 낮추다 보니까 P코어 배수도 1배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P코어를 1배수 낮췄지만 P코어는 의미 없어요. 얘는 그냥 온도 때문에 전압을 줄이다 보니까 같이 줄인 거고, 2코어 41배수는 링스하고 똑같고요. 언코어 배수가 링스에서는 45배수로도 돌았는데 프라임에서는 안 돌아요. 2배수 정도 낮춰줘야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 원인이 언코어 때문인 건 확실하고요. 이거는 지금 1시간 30분 넘게 도는 건데 얘를 45배수로 하면 3분도 못 버팁니다. 3분 안에 코어 한두 개가 뻗어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프라임을 돌렸을 때 실측 기준 전원부 온도하고 전력 소모량은 이렇습니다. 방열판 온도는 83도쯤 나오고 있습니다. HW 인포에서 VRM 온도는 82도 정도 나오네요. 물론 저 소비전력 측정기에 찍힌 전기를 전부 다 CPU가 쓰는 건 아니에요. 일단 파워가 골드 등급이니까 10% 정도 손실은 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나 글카나 램이나 SSD도 전기를 쓰기 때문에 걔네들 쓰는 전기 다 합치면 한 7, 80 잡으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CPU가 사용하는 전기가 300W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트릭스 A보드가 이 정도까지도 잘 버팁니다. 용량 부족이나 과열에 의한 스로틀링은 안 생깁니다. 웬만한 쿨러로는 이 정도 이상 돌리면 CPU 온도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선 이 정도가 맥스라고 보시면, 아니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선 이 정도까지 올 리도 없어요. 굉장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이 정도까지 못 버티는 Z690 모드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12700K입니다. 얘는 1시간 17분 동안 돌려봤어요. 나머지 조건은 12900K랑 똑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깜빡했는데 12900K나 얘나 프라임 돌릴 때는 램오버를 안 했어요. 램오버를 하면 램 전압을 많이 주다 보니까 램쿨링도 해줘야 되는데, 그 램쿨링 해주는 팬의 바람이 램에만 가는 게 아니고 전원부 방열판에도 갑니다. 그래서 전원부 온도를 정확하게 재기 힘들기 때문에 램오버는 풀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12900K랑 전부 다 똑같은 상태예요. 12700K도 링스 돌릴 때보다 언코어 배수를 2배수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41배수예요. 그러니까 링스나 프라임이나 12900K에 비해서는 언코어 수율은 2배수 정도 떨어지는 게 맞고요. 재밌는 거는 프라임 돌릴 때는 2코어 배수도 차이가 납니다. 12900K는 링스나 프라임이나 41배수로 주고 돌렸거든요. 근데 얘는 링스는 41배수로 도는데 프라임은 41배수로 안 돌아요. 프라임 스몰로는 40배수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2코어 수율도 12900K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41배수로 돌려보려고 2코어 전압을 1.1V로 줬던 거를 1.15까지 올려줘 봤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요. 전압을 1.2V나 그 이상 더 올리면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테스트 목적이 전력 소모하고 전원부 발효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을 더 올려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12900K랑 똑같은 조건으로 맞췄을 때 한계가 40배수입니다. 그러니까 2코어하고 언코어 수율은 12900K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언코어의 역할이 코어하고 SA, memcon, 내장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구실을 하거든요. 코어가 아니니까 언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언코어에 SD 캐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코어나 언코어의 수율은 12900K보다 떨어지는데 뭐 당연한 거죠. 23만원 차이가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강력해요. 게임 성능으로는 12900K랑 맞다이 깔 수 있는 유일한 CPU입니다. 12600K는 사실 얘네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게임 성능에서는 얘는 12900K랑은 동급이에요. 지금 이 스샷은 빠졌는데 얘는 VRM 온도가 74도까지 올라갑니다. 12900K가 82도였으니까 한 8도 정도 낮네요. 전원부 발열이 낮다는 거는 전기도 그만큼 덜 먹는다는 거죠. 다른 구성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CPU에서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덜 먹으면 좋지. 그리고 아까 링스는 얘가 더 온도가 높게 나왔어요. 12700K는 쿨러 백플을 1700용으로 바꿔 달고 돌렸거든요. 근데 그 쿨러 장착콜의 간격이 115땡마다 1700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 블럭이 손나사로 조이게 돼 있는데 11시 쪽 나사가 방열판 때문에 조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1700용으로 바꿨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사 하나를 안 조이고 돌렸더니 링스 때는 온도가 높게 나왔어요. 프라임 돌릴 때는 롱노즈로 요렇게 조이고 돌렸어요. 그랬더니 12900K보다 온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사용 안정성 테스트를 프라임으로 한다는 건 지나치게 과하고요. 링스도 과한 건 마찬가지인데 프라임보단 낫죠. 그래서 각각 링스를 통과한 이 조건으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각종 벤치 테스트 비교입니다. 빨간색이 이기는 쪽이에요. 두 가지 항목 빼고는 전부 다 12900K가 더 낫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싱글 코어 점수인데 뭐 이기긴 했지만 동급이라고 봐야죠. 다른 벤치에서도 싱글 코어 점수는 비슷합니다. 이 PC마크가 이상하게 12900K만 안 돌아요. 정확히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디지털 컨텐츠 점수가 빵점으로 나와요. 여러 번 돌려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벤치 성능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3D막 테스트도 전체적으로 12900K 쪽이 낫습니다. 그래도 그래픽 점수는 큰 차이 없는 수준이에요.
CPU나 피직스 점수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2900K가 당연히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꽤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테스트에서는 이 둘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차이는 거의 없고요. 툼레이더 하위 1%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돌려봐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이거 한 가지 항목만 예외고 나머지 항목들은 이 두 개가 같은 CPU라고 해도 믿을만한 수준이에요. 이게 이번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900K랑 700K는 항상 게임 성능은 별 차이 없었거든요. 이번 세대도 예외는 아니에요. 12700K도 잘 나옵니다. 진짜 게임 머신은 얘인 것 같아요. PC의 주 사용 목적이 게이밍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CPU입니다. i5나 i3는 사실 약간 떨어지는데 얘는 아니에요. 적어도 게임 쪽으로는 12900K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고의 게이밍 컴퓨터를 만든다면 12700K에 DDR4를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성비로 최고는 아닙니다. CPU 성능은 최고라고 보면 되고 DDR4 램을 쓰면 가성비도 어느 정도 잡는 거죠. 그리고 12900K와는 다르게 보드도 최상급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중급 정도의 Z보드면 12700K는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ITX 보드에 쓰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2900K는 좀 버겁습니다. 성능으로는 12900K한테 치이고 가성비로는 동생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별로 주목을 못 받는데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엉이 돈가스를 찾아가가지고 영상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기 부엉이도 있죠. 근데 깜빡하고 마이크를 꺼놔가지고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다시 가서 새로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 텐션이 안 나오죠. 그리고 또 가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먹으면서 이게 이름이 부엉이 돈가스인 이유가 아마도 부엉이 고기로 만든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러면서 먹었는데 그걸 들은 것 같아.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직원이 웃었단 말이야.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쪽팔려서 못 갑니다. 이 부엉이 고기가 진짜 맛있구나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길 또 가. 그렇다고 제가 이런 미완성 영상을 올릴 순 없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이런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게 오늘 영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상관이 있죠. 제가 소시적에 덧셈 학원 좀 다녔습니다. 학원 안 다닌 사람들은 이거 맞히기 쉽지 않아요. 자,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도시락이랑 닭다리 그리고 삼각김밥 2개입니다. 한 끼에 다 먹기엔 좀 많지 않느냐. 요즘엔 저도 이 정도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전 같으면은 뭐 간식이죠. 간식. 일단 얘네들은 데워야죠. 자, 닭다리부터. 역시 닭고기 중엔 다리가 제일 맛있어요. 딱 여기가 먹기가 제일 잘라서 먹으면 됩니다. 다 먹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넣어봤다고? 이쯤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까야 됩니다. 삼각김밥은 얘 때문에 나온 음식이에요. 당연히 얘도 참치마요입니다. 이 참치마요가 경쟁률이 심해요. 그래서 빨리 집어와야 돼. 자, 참치마요를 야, 이거를 또 꺼내 먹어야 됩니다. 한 가지씩 다 먹어보니까 얘가 제일 맛없어. 나머지는 다 먹을만 해요. 자, 두 번째 삼각김밥을 깝니다. 아, 완벽해. 완전히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갤럭시에서 저한테 헤드셋 테스트 해보라고 이걸 줬어.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얘네들은 에코 거는 국내에서 샀고 커세어 거 두 개는 직구를 똑같은 HS60이지만 좀 다른 이렇게 세 개는 7.1채널이 얘는 스테레오. 근데 가격은 얘가 제일 뭐 햅틱 어쩌고 저쩌고 요것 때문에 비싼. 자, 얘네들을 제가 비교를 해볼 건데 스펙은 도토리 키재기. 남들이 암만 좋다고 해봐야 내가 싫으면 그만. 사람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제품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예로 든 모니터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IPS 패널을 키보드도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키압에 대한 선호도도 다 헤드셋은 뭐 밀폐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픈형을 좋아하는 사람, 디자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무게를 제일 먼저 따지는 사람, 7.1채널에서 나오는 소리의 해상력을 제일 먼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본격적인 음감용이 아니기 때문에 음질은 그렇게 따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도 또 따지는 정답이 없는 카테고리. 얘네들이 없어도 PC는 충분히 모바일 대비 P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니. 자, 제품 이름은 갤럭시 EX 블랙 03, 커세어 HS60 햅틱, 커세어 HS60 프로 서라운드. 얘는 에코 C 이게 H야 A야 이게 뭐 이렇게 써놔. 에코 CH55 뭐 초경량이가 뭐 자, 일단 개봉해. 커세어는 마이크 착타식이고 얘네는 달려있어. 마이크를 끼워보기.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미야 물 좀 다오. 목말라 못 살겠다. 에미야 야가 오대 가서 짱마키가 안 나오노. 에미야 대답 좀 해라. 목마르다 안 하나. 아범도 안 보이고 에미도 안 보이고 누가 내 물 좀 주소. 몸에 물 좀 고만 잡수소. 하마도 아이고 와그라는교. 야야 고만 물 좀 주고 말아뿌라. 예, 전부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나눔을 하고 싶지만 제 형편 2개만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당첨되신 분이 선택한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이 워낙 짧고 또 제가 머리도 다 감고 신품급입니다. 담배 냄새는 좀 날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눈 이유는 테스트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커세어를 좀 무시했었는데 확실히 커세어는 커세어 여러가지 면에서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있어. 역시 이중구.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리고 이 가운데를 경계로 이쪽 제품들하고 이쪽 제품들의 특징이 좀 일단 제 주관적인 평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질이나 사소한 부분의 퀄리티가 확실히 이쪽이 근데 어차피 음감용으로 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얘네 둘은 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은 LED가 들어오고 얘네 둘은 안 들어.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마이크 분리가 되고 얘네 둘은 안. 억지로 뽑으면 뽑히겠죠. 근데 뽑지 마세요. 뽑음과 동시에 버려야 된다는 아픔이.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볼륨 조절이나 컨트롤을 이런 리모컨으로 하게 돼. 얘네는 이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이얼 형태로 달려있어. 그리고 이 이어패드나 마감의 차이도 확실히 한 수임. 얘는 진짜 부드러워. 얘네들도 불편한 건 아닌데 아마 오랜 시간 착용하면. 자, 일단 갤럭시 제품은 제가 받은 거니까 얘부터 말씀을 뭐 받았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거 없. 그냥 느낀 대로 말씀.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에요. 될 거 다 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 진동은 안 되는구나. 근데 뭐 진동 기능은 호불호가 있는 거라서 꼭 들어가야 되는 기능은 아니. 꼭 들어가야 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정말 갤럭시답게 잘 만들었어. 이게 칭찬만 하는 건 아니. 뭐 특별히 튀거나 돋보이는 건 없. 기본에 충실할 뿐이지. 얘가 이름이 EX03인데 그래픽카드 EX도 그런 거 같아. 뭐 다른 제품에 비해서 유난히 튀고 그런 건 없. 근데 부족한 거 없이 야무지게 잘 만들어. 그게 갤럭시 색깔인 것 같아.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 게임하려고 사는 거잖아. 게임하는데 필요한 걸로는 부족한 게 없어. 7.1 채널 구분도 잘 돼. 게이밍 헤드셋이 갖춰야 될 덕목은 다 그거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리 편들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요럴 때 소리를 들어보면 눈 감고도 발자국 소리로 우리 편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되겠. 7.1 헤드셋이라면 당연히 이게 기본이. 커세어 제품들은 음질이나 착용감 다 훌륭합니다. 솔직히 좀 무겁다는 거 빼놓고는 단점. 근데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또 무거운 것도 이 중에선 가장 고가 제품인데 얘는 7.1 채널이 아니. 얘는 2채널입니다. 대신 햅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햅틱이란 게 별게 아니고 진동이. 근데
얘도 진동 기능. 근데 진동은 같은 진동인데 달라. 되게 신나. 특히 비트가 좀 강한 음악을 들으면 진짜 재밌어. 그리고 햅틱 강도는 이 다이얼로 조절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중에 그렇게 불호가 많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진동은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껐다 켰다는 할 수 있는데 강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는 따로. 그래서 어떨 때는 얘는 좀 불쾌할 때가 있어. 이게 무슨 총인진 몰라도 먼 저격총 같아. 이때 진짜 기분이 더럽습니다. 뭔 싸대기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드라이버 설치 편의성은 커세어하고 갤럭시는 당연히 커세어 IQ는 워낙 유명하고 갤럭시 튜너 기어도 잘 돼 있어. 드라이버 깔 때 이 제품의 원래 이름이 소나공사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근데 에코는 약간 하자가 있어. 에코 홈피에 있는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누르면 찾을 수 없는 페이지라. 그래서 얘만 이런 게 들어있어. 불편하더라도 이걸로 깔으시던가 에코 말고 콕스로 깔으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찾다 보면 콕스는 나와. 같은 드라이버인데 여기에 에코 대신에 콕스라고 써있음. 이름만 다르고 같은 드라이버. 근데 그거나 이거를 깔았다고 해도 실행이 쉽지 않아. 잘 안되면 설치 언어를 한글 말고 영문으로 해.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하는 동안 연결하지 마시고 약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드라이버만 잘 깔리면 괜찮아. 무게도 제일 가볍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그리고 출시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에코 거 중에서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AS가 제일 확실. 이거 2개는 제가 해외 구매라 받을 수는 있는데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갤럭시는 뭐 AS 워낙에 잘해주지만 이게 테스트용으로 받은 이거는 AS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 뭐 워낙에 대인배 갤럭시라 해줄 것 같긴. 확실한 건 모릅니다. 자, 오늘의 암구는 얘네 둘은 이중구, 얘네 둘은 귀마개입니다. 중복 신청 가능하고요. 이중구로 한 분, 귀마개로 한 분 뽑을 거예요. 이중구 당첨자분은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귀마개 당첨자분은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 거기서 나오지 말고 여기서 얌전히 있어. 왜 자꾸 기어 나오려고 그래? 양양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나오기만 하면 좀 혼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 고양이가 어딜 자꾸 나오려고 그래. 나왔어. 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나왔어.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자꾸 나와. 고양이가 얌전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민키 삐졌어? 쳐다보지도 않아. 민키 안 삐졌지?